방출해야죠. 네.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방출. B 방출. 네. 오케이. C는요? 습수요. 예. 그 다음에 D는요? D는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네들이 모두 비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했다고 하자. 예를 들면, 자, 그랬을 때 어떤 빛일까? 수소 원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이겠어요? 첫 번째 A는 무슨 빛을 방출할까요? 경우의 수 세 가지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뭐야? 응? 자외선. B는요? 다시. C는요? 아, 네. C. 아이에서 습수. 그렇죠. 자, 보세요. 빛의 종류는 무조건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쉬워요. 1이잖아. 1이니까 얘는 자외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D는 3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적외선을 뭐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흡수하고 방출되는 이제 빛의 종류 파악해 봤고요. 근데 이게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 각각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죠? 네. 자, 먼저 델타 A 얼마만큼이야? 응? 델타이니까 차이지. 차이는 마이너스 안 붙어. 절대값만 따지면 돼. 자, 얼마? 얼마? 그렇지. 9분의 8 이온화 에너지. 다 구했어요? B. 자, 한 번만 더 해줄게. 1이지. 1.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앞으로 빼고 1 마이너스 9분의 1 해주면 돼. 항상 양수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안쪽 껍질이라 그러자.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야. 알겠지? 자, B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6분의 다시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온 에너지 앞으로 빼고 안쪽 껍질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로 구하는 거라 이 뜻이에요. 알았어요? 네. 예. C도 한번 구해볼까? C. 성민 얼마니? 식문제 써줄게. 안쪽 껍질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얼마야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D는 얼마예요? 태준 얼마니? 잠시만요. 이래서 D. 아. 써볼까? 그럼? 3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죠. 16분의 1. 3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 16분의 1로 구해야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파트 봐봐.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 것을 설명했죠.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은 얼마 나와? 얼마? 44분. 144분의 얼마? 7.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이걸 구하라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요번에는 두 개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려면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A와 C를 비교하는 거야.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A하고 C?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얼마? 그렇지. 32 대 27이 나오네요. 네.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파장. 얼마? 그렇지. 27 대 3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성질에서 네. 빛의 에너지하고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거 배웠죠? 네. 그거 물어본 거잖아. 자, 오늘 지금 얘가 문제를 푸는 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이야. 알았지? 네. 했던 얘기인데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를 풀었을 때 집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완벽하게는 아니야. 그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절반 이상은 알아야지. 알았어요? 네. 여러분이 저하고 8월까지 화학원을 해요. 8월달 이후에는 이제 생물이 중요하니까 생물로 넘어갑니다. 9월달부터. 보통 화생은 제일 많이 하니까 아직은 또 지학이다 이런 것들은 또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선행반은 화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봐. 내가 화학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3월부터 8월까지 배웠어. 그런데 이제 고3 문제 기준으로 절반 정도 맞추자 이거야. 내 얘기. 절반 정도 맞추면 절반 정도 맞추면 그 절반의 성과가 굉장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지? 어. 내가 다 맞으라는 얘기는 하네. 뭐,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그지? 근데 다른 학원의 다른 애들은 절반도 못 맞춰. 알았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절반만 맞추자. 알았지? 절반만 맞추면 돼. 절반 아주 훌륭해. 거기까지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셨다가 이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집에 가서 이제 예제 풀어보면서 또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이 붙여서 나와. 알았지? 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외선과 가시광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라는 특정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를 한 건지 일단 앞에 선생님이 이제 선 스펙트럼 그려줄 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선 스펙트럼 봐봐. 얘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갈 때 파장이 짧죠. 네. 이제 그럼 이제 파장이 쭉 짧아지면서 에너지는 어떤 빛이야? 큰 빛이죠. 이제 그럴 때 특징이 있지.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어. 알았죠?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야, 간격이. 그럼 이제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 줬잖아. 자,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 두 개 붙여놨다 그랬어. 알았지? 두 개 나타내 준 거야. 자, 이쪽으로 갈 때 좁아지죠, 간격이. 네. 다시 여기서 좁아지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선 스펙트럼은 왼쪽으로 갈 때 파장이 짧은 빛이고 에너지는 큰 빛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 주어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파장들이.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두 영역을 붙여놓은 거지. 영역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한 영역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한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자, 왼쪽은 무슨 영역이에요? 그러면 왼쪽 자외선이겠어요? 가시광선이겠어요? 응? 그렇지. 어디를 봐야 돼? 이게 에너지를 봐야지. 그지? 자, 자외선과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인 건 알아야 돼. 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두 개가 붙어 있다면 왼쪽은 자외선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가시광선이 됩니다. 아셨죠? 왼쪽, 오른쪽. 자,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선 A는 자외선 영역의 하나의 빛이지.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해야 할 때가 A일까? 자, 전부 다 이게 방출이야. 선 스펙트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그럼 A는 N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 빛일까요? 응? 일로 전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로 전이하는 거예요? 4에서? 자, B는 말이죠. 그림 부분 설명해 줄게. 여기 요 그림을. 자, 이 자외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2에서 1로 가는 게 가장 작아. 가장 큰 건 무한대에서 1로 전이할 때가 가장 커요. 알았지? 그러니까 모두가 1로 전이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2에서 1, 그 다음은 3에서 1, 4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외선, 가시광도 마찬가지야. 자, 3에서 2로 전이할 때 가장 작은 빛이야, 에너지. 무한대에서 2로 전이할 때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야. 그치? 그래? 자, 그럼 A는, 자, B부터 할까? 그럼 B가 쉬울래나? 자, B. 자, B는 어디에서 어디야? N이 2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자, A는요? N이 3에서 1이야, 4에서 1이야? 알겠어요.
그렇지. 4에서 1이죠. 자, 이 빛부터 생각하면 되잖아. 이 빛이 n이 2에서 1이라면 이 빛은 n이 3에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빛은 n이 4에서 1이 되는 거야. 알아먹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C하고 D. C하고 D. 자, D. N이. 그렇죠. N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 C는요? 그렇지. N이 4에서 2로 전이할 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지나서 이제 교재에 있는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숙제고요. 79페이지.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두 번째가 현대 원자 모형. 그럼 현대 원자 모형이 왜 나왔냐라는 건데, 왜 나왔냐 그러면 이 보의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한계는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만 적용됩니다. 알겠지? 수소 원자인데 전자가 한 개 있을 때. 자,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 알겠지? 자, 그럼 다른 원자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방정관이 있어요. 방정관이 8만 원이거든. 이게 여러 가지 기체를 집어넣어서 방정관을 만들어. 예를 들어 헬륨이 있다고 하지. 그럼 똑같이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서 이 빛을 갖다가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켜 준 거야. 그럼 얘들이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분광이 되거든. 분광이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광이 됩니다. 나눠져요. 뭐 예를 들어 나눠진다. 근데 이 선 하나를 갖다가 선 하나를 확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선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선 하나가 이게 원톱 보면 선 하나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소 원자의 다시 보의 원자 모형에서는 설명이 전혀 안 돼요. 이 나눠지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보완이 필요한 거야. 왜 이렇게 나눠질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물리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알았지? 이제 여러분들 여러 책을 이제 많이 읽은 사람들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드브레이 물질파, 그따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점은 뭐냐면 일단 전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도 우리 눈을 못 봐.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거든요. 전자를 확률로 얘기하자라고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야.
그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고 이걸 풀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방정식은 이 전자를 뭐로 표현했냐면 전자를 이런 함수인데 이게 파동 함수예요. 그러면 가끔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부호가 나오잖아. 그치? 후사이라는 그런 표시인데 그냥 파동 함수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이 전자는 분명히 입자잖아. 맨 처음 발견할 때 톰슨의 응극성실험 기억나지? 네. 입자인데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도 밝혀져요. 파동.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파동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게 밝혀져가지고 이 전자를 우리는 파동함수로 해석을 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뭘 하냐면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에 제곱을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 전자들의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전자들의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정식. 맞죠? 음. 이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정식에는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해라는 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변수가 있어요. 맞죠? 그잖아.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이게 함수니까 함수가 뭔지는 알잖아. 변하는 값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전자를 표현해 주는데 이 전자에 대한 변수들을 몇 가지를 갖다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어디에 나오냐? 이 방정식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양자수라고 해요. 양자수. 양자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좀 더 현대 원자 모형을 좀 볼 겁니다. 양자는 영어로 퀀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갖다 한자로 따지면 양자야. 그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중국에서 들어왔지. 양자. 양자는 한자로 쓰면은 우리가 뭐 질량할 때 그 양이야. 자는 입자 있지, 입자. 입자할 때 자자를 써요. 그럼 왜 붙여서 해석해봐. 양자. 질량을 띠는 입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값이 입자와 같다는 뜻이야. 어떤 양이 입자와 같다. 양자란 뜻은 어떤 값이 입자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불연속이라는 개념을 보호의 원자모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 원자 세계에서의 어떤 현상들은 전부 다 불연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연속 적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숫자, 얘기해 준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수도 지금 배우는 양자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자수를 포함해서 총 4가지를 배웠는데 모두가 불연속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n, 이걸 주양자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l이라는 값이고요. 이건 부양자수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방위양자수, 또 다른 말로는 뭐 가군동량 양자수. 그런데 그럼 대학 가서 이제 여러분이 들을 얘기 드리고요. 학원 수준에서는 부양자수 또는 자기양자수.
그다음에 세 번째 ml이라는 값이 있는데 ml이라는 값이 자기 양자수예요. 자, 네 번째는 ms가 있는데요. ms는 스핀 양자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양자수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의미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과는 좀 다르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학에서 x인데 x가 무수히많은 x가 있죠. 무수히많은 y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알죠. 뭐였죠?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전자 껍질. 궤도라. 뭐 전자의 궤도라고 그래도 되는데 껍질을 제일 많이 표현을 해요. 껍질을 의미하고 이 껍질을 의미하면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N은 말이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 쭉 계속 무한대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요게 K, L, M, N. 뭐 우리가 이제 보호의 언제모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주양자수예요. 그다음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오늘 배우겠죠. 오비탈이라는 놈이 있어요. 오비탈이 뭔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오비탈은 좀 모양들이 좀 특이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L 값은 0부터 시작해요. 1, 2, 3에서 얼마까지 있냐면 n-1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양자수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이야. n이 1이면 L은 0밖에 없지만 n이 2일 때는 0도 있고 2-1이니까 1도 있는 거야. 그래서 0일 때가 S, P, D, F 이렇게 얘기해요. S가 왜 S인지 왜 P인지 이건 나중에 보게 되고 이러한 오비탈들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숫자 중에 하나가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양자수는 오늘 배울 오비탈의 방향이라든가 궤도면 이런 것들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ml은 말이죠. 마이너스 l에서 0을 끼고 플러스 l까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l이 0이면 0밖에 없어요. 근데 l이 1일 땐 달라져. L이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L이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까지. 총 5가지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오비탈의 얘들 결정입니다.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자전에 의한 고유값이라고 하면 돼. 고유값. 전자에 돌잖아. 전자가 막 도니까 도는데 이렇게 도는 전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도는 전자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MS는 플러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의 자전에 의한 그런 양자수를 우리가 스핀 양자수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그거 있죠, 뭐. 주소.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의 주소? 봐봐. n이 1이다? 음. L 있겠지? L이 0이 될 거야. 그러면 ML은 얼마? 0. 자, 봐봐. 자, n이 1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이잖아. 네. 그러면 L은 n-1이니까 1일 때 0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엔 자기 항계수 0밖에 없죠. 그지? 마이너스 0이 없잖아. 플러스 0도 없고. 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하나가 나타내 주는 게 이게 이제 오비탈의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비탈의 주소. 이게 하나가 오비탈이에요. 그냥. 알겠지? 모양은 나중에 배우잖아. 근데 일단 이게 하나의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플러스 2분의 1을 업이라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업, 다운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다음 n이 2일 때 자, n이 1일 때 00이라고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포스코의 101동 101호야. 그지? 그지? 그거 하나잖아. 근데 뭐 아파트가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아딜리움이 있으면 한국 아딜리움은 101동 101호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L은 0, ML도 0. 근데 L이 0만 있는 게 아니라 1도 있죠. N이 2니까. 네. 그렇게 되면 ML은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해서 3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N3까지 해볼까요? N이 3이래요. 그럼 L은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겠네. 그지?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ML이 얼마가 되냐면 ML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L이 1일 때는 ML이 얼마가 되냐면 ML은 마이너스 1, 0, 1이 됩니다. 자, 여기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네요. 그래서 자, 전자는 또 이런 식으로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러냐면 모양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가 의미하는 게 오비탈이라고 그랬어요. 오비탈 수를 껍질에 따라서 나타내 주면은 자, 오비탈 수 n이 1일 때 다시 말해 K 껍질에 하나 있죠. 자, n이 1일 때 L 껍질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n이 3일 때는 오늘 몇 개 있어요? 9개 있네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n일 땐 1개, n이 2일 땐 4개, n이 3일 땐 9개니까 오비탈 수는 n의 제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업다운으로 화살표를 위아래로 쓴 게 전자 하나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최대 수용 전자는 뭐냐면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야. 자, 먼저 n이 1일 때 몇 개? 두 개지. n이 2일 때는 8개.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18개.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자 얼마가 돼? 2n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오비탈 수하고 최대 수용 전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답답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비탈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본 게 이 오비탈은 결국은 이와 같은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오비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 예. 현대원자명이 주양자수라는 걸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보호자. 중요하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컴퓨터가 이제 애플 컴퓨터잖아. 이게, 이게 본체거든. 맥민이라는 제품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글로벌하게 살려면 애플도 쓸 줄 알고 윈도우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두 개 다 쓰거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만 살 거 아니잖아. 외국 나가면 애플이 굉장히 많이 써요. 애플. 이 동남아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지. 사실은 애플 되게 많이 쓰거든. 니들도 이제 뭐 당장 뭐 아이패드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근데 애플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 너무 글로벌하지 못해. 니들은 그러지 마. 알았지? 다음에 컴퓨터 쓸 때도 애플도 쓸 줄 알고 윈도우 쓸 줄 알고 그래서 어느 상황이건 간에 내가 뭐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컴퓨터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코맹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단원의 핵심 주요 내용인 오비탈을 좀 볼 거예요. 이 오비탈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확률인데 아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의 제곱을 확률이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야. 이 공간이 있어. 이 공간에다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없고 그 전자가 발견하면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어.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냐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지면, 종이에다 한번 찍어봐라고 한 거야. 나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기준을 줬겠지. 가운데 원자핵이고 원자핵 주변에 한번 찍어봐봐. 점으로 한번 찍어봐봐라고 이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되게 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딱 명령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명령 엔터를 딱 때리면 걔가 찍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사실은 계산을 오래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딱 때려놓고 집에 갔다가 돌아왔더니만 아침에 아침에 보니까 뭔가 찍혀 있는 거야. 알았지? 누가? 컴퓨터 찍었다 그랬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값을 대입했냐면 N1을 대입하고 L은 0 대입하고 ML은 0을 대입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컴퓨터한테 점을 찍으라고 한 거야.
이제 임의로 제가 축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 축은 이제 지축이 이렇게 되는데 점을 찍으라 그런 거야. 점을 찍으라 그랬더니만 컴퓨터가 이제 점을 찍어 놓긴 했어. 점을 이렇게 새카맣게 찍은 거. 점을 딱 찍어 놓죠. 새카맣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끝부분이 끝에 여기 이제 점 찍어 놓은 끝부분이 이게 매끈하더래.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샤프라는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아, 그냥 SOP탈을 하자. 라고 명령을 한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주양자 수가 1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다라고 한 거죠.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점을 안쪽이 안 찍은 여기 이런데 그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가? 그렇진 않아. 맨 처음에 조건을 달았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찍으라고 조건을 달았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이 안 찍힌 곳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0%가 되지는 않아. 단지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오비탈은 모든 오비탈들이 경계가 없다 그래요. 경계가 없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경계가 없다. 자, 경계가 없다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 경계가 없다는 뜻은, 그런 뜻은 여기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란 뜻입니다. 됐죠? 자,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 구형이에요. 동그란 구형. 자, 구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도, 이 방향으로 가도, 이 방향으로 가도 같은 거리라면 여기서 확률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방향에 관계가 없는 거지.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거리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그런 뜻으로 방향성이 없다. 자, 봅시다. 경계가 없다, 방향성이 없다. 경계가 없다는 모든 오비탈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향성이 없다는 S 오비탈만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1S야. 뭐 별거 아니지. 그냥 컴퓨터가 점을 찍어놨을 뿐이야. 자, 이번에는요. N을 2로 하고요. L을 0으로 하고 ML을 0으로 했어요. 또 뭐 컴퓨터 이제 점을 뭐 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렸겠지. 점 찍어라 명령. 점을 찍으라 명령을 내렸더니만 컴퓨터에 점을 찍었어.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점 찍은 거 제가 나타내 준 거예요. 점을 찍었어요. 모양은 똑같네요. 그죠? 이제 이게 두 번째 껍질의 S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죠. 안쪽에 허연 부분이 있어. 응? 이런데. 이게 허연 부분. 여기는 정말 확률이 0인 곳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마디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마디를 설명은 안 해요. 일단 확률이 0이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확률이 0인 그런 곳을 마디라 그럽니다. 저 하얀색 부분. 하얀 거, 안쪽에 하얀 거. 안쪽에 하얗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점을 안 찍은 거잖아.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디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봐봐. 원래는 그냥 ES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만 칠해줘. 내가 그린 건 뭘까? 단면을 그린 거. 알았지? 원래는 이제 3차원으로 구면이야, 구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구가 좀 더 크게 보일 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이건 단면을 그리게 되면 마디가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ES예요. 얘가 1S고. 그러면 이제 이건 그래프라면, 이게 저기 컴퓨터 찍은 오비탈의 모양이라면 이 확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Y축의 확률이고 거리 R. 자, 모두가 중심은 원자 핵이죠. 그죠? 중심 원자 핵이에요. 여기에서 확률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자, 그래프가 이제 ES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한번 바꿀까? 요거 보여? 여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0인 곳이 뭐 있어야지 안쪽에. 알았지? 자,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그렸다 할지라도 얘가 같은 건 아니야. 알았지? 전혀 다른 오비탈인 거야. 1S고 2S다 이런 오비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S 오비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S 오비탈. 자, 오비탈은 확률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점을 찍어 놓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양자수를 가지고 대입을 한 다음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있는 확률을 컴퓨터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이 점 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률을 의미할 뿐이야. 알았지? 그것도 뭐야? 90%.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만을 찍은 거지.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 자, n이 2일 때 L이 0도 있지만 L이 얼마도 있어? L이 1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ML은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하나만 대입했다고 생각해. 이 컴퓨터 점을 또 찍었겠죠? 밤새도록 열심히 열일을 했을 겁니다. 기술 같은 거 배울 때 뭐 컴퓨터의 역사 같은 거 배우고 그러지 않니? 안 배워요? 네. 그런 거 안 배워요? 써야지. 그래요?
뭐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는 안 돼요? 애니악 같은 거 그래. 이거 배웠잖아. 안 배웠어? 역사 시간에 잠깐 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점을 찍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찍었더니만 저는 어떤 점을 찍었냐면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죠? 네. 그죠? 뭐가 찍어요? 아려 또 이런 아령 있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 옛날에 아령 옛날 아령이 있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 이렇게 생겼어? 아니면 닭다리 귀하고 세상에 그전 세계에서 아령 모양으로 가리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알아 혹시? 음. 정확히 얘기하면 귓볼 있죠, 귓볼. 귓볼 동글동글해 안 동글해? 동글동글하잖아. 이 귓볼이 여기 귓볼 동글동글하잖아.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이걸 로고라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구형이었잖아. 근데 이제 로브라는 애가 이제 이 귓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 이제 종류가 달라지면서 로브가 이 귓볼이 2개였다가 4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16개가 됐다가 대 2배씩 늘어나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원자 핵의 호예요. 그 원자핵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 봐. 물론 90% 이상을 점을 찍었기 때문에 얘도 경계는 없습니다. 오비탈이잖아. 경계는 없다.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쪽으로 쫓아가면 다시 말하면 X축을 쫓아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죠. 일관 발견되면 못 돼. 못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은 방향성을 갖는다. 존재하는 그런 오비탈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영어의 프린스플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P라고 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주양자수,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은 뭐야? 2지. 그래서 얘는 2P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중심축이 X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X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알았지? 이 중심축이 의미하는 건 무슨 양자수는 자기 양자수가 돼. 자기 양자수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점을 찍었더니만,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점이 찍히고, 이렇게 해서 점이 찍히고,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점이 찍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점이 찍히고, 또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축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2P인데 왜 2P야?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2P야. 근데 중심축은 Y축이 되는 거예요. 2PG. 그래가지고 EPX, EPY, EPG라는 이런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게 P 오비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P 오비탈은 방향에 따라서 3개가 있는데 그럼 그 3개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자기 양자수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가지 오비탈을 봤는데 잘 보면 여기 있죠. 0일 때가 S야. 그지? 그래서
방위양자수가 결국은 오비탈 종류네. 자, 아까 L이 또 얼마였죠? L이 1일 때는 P오비탈이 된 거야. 그래서 P오비탈은 L이 1일 때가 P오비탈. 그러면 L이 2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그리진 않고 참고로 삼아 얘기해 볼게요. 자, N이 3일 때는 L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어. 그러면 L이 2인 경우, 그럼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된다. 알았지? 이렇게 되는데 총 몇 개야? 5가지. 근데 모양은 다르겠다, 그지? L이 2니까 모양은 다를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게 복잡해. 아까 얘기했지. 귓볼이 몇 개? 4개. 귓볼이 4개라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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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을 지은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끝부분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막 퍼져 있더래. 퍼진다는 의미가 디퓨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디퓨전, DO. 그다음에 L을 3으로 갖다 놓으니까 얘가 굉장히 모양이 또 굉장히 또 독특해. 그래서 얘는 펀더멘탈이라고 진짜 F입니다. 펀더멘탈의 의미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리학적 지네들이 굉장히 멍청한 거지.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냥 단지 전자가 발견할 확률을 점으로 찍었을 뿐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알파벳 순서로 하자. 그래서 F 다음에는 GO비탈이 되는 거야. 알파벳 순서잖아, F지. 그러니까 S, P, D, F까지는 의미를 붙였어. 샤프, 프린시플, 디퓨전, 펀더멘탈 의미를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피오비탈의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이제 대학 가시면 D도 배우고 F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뭐 일반 화학을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모든 학과에서는 일반 화학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비탈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교재도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 얘기한 거 조금 순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비탈을 나타내 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림. 점으로도 표현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경계면의 그림이에요. 매끈하게 그려주는 거지, 그냥 3차원으로. 알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90%인 공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경계만 나타내 주는 거다. 알겠죠? 자, 양자수, 주양자수, 방향자수 다 했던 얘기들이죠? 넘어갈게요. 자, 오비탈의 모양은 S는 U형, P는 뭐 여러분들 R형 모양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뭐. 하지만 귓볼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가운데가 사실은 이렇게 점이 안 찍혔어요, 원자 핵은. 자, 공모양 다 얘기한 건 반성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1S, 2S, 3S 뭐가 달라지지? 모양이 달라져? 아니면 껍질이 달라져? 껍질. 그러니까 당연히 N이 커질수록 오비탈이 커진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주입이 높아져요. 나 얘는 방향성이 있다, 그지?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2P, 3P, 4P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껍질이 달라지는 거지? 껍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주양에서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기항주수 방향 얘기했고요. 스피너까지. 그래서 요 건자 껍질과 관계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집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봐. 여기서 자기항자수에 따라서 집이 하나 있으면, 여기도 집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긴 집 몇 개 있니? 여기는 3개야, 이렇게.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오비탈을 의미해줘. 오비탈. 알았지? 그래서 오비탈 수는 n이 1일 때는 얼마? 한 개. n이 2일 때는 더해서 4개. 얘는 n이 3일 때는 다 더하면 몇 개라 그랬지? 9개. 그래서 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를 표현하는 확률, 그러니까 전자를 확률을 표현하게 되고 그 확률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은 각각의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수소원자는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 4일 때가 있는데 얘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소원자도 1S도 있고 2S도 있고 2P도 있어. 그런데 1S와 제일 작고 2S, 2P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전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껍질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보의 언제문이지. 그지? 그런데 뭐 헬륨을 예를 들게요.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죠. 같은 껍질일지라도 이 전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S, EP, 3S, 3P, 3D 점점 커지죠. 그죠? 4S, 4P. 그러면 4S, 4P, 4D, 4F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작은 순서로 따지면 1S, 2S, 2P, 3S,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쭉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순서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봐봐.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졌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오비탈마다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양자 수가 2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빛이 방출하죠? 맞죠? 네. 2에서 1로 전자 전이할 때 자, 그럼 수소 원자는 2에서 1로 전자 전이하는 게 이게 2에서 1로 전자 전이합니다. 그럼 빛이 하나만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데 헬륨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얘는 말이야. 2에서 1로 전이하는 건 2S에서 1S로 전이하는 것도 2에서 1로야. 빛 나오겠지? 근데 2P에서 1S로 전이할 때도 빛이 나와야 안 나와? 빛이 나오죠. 그지? 네. 모든 에너지 주위들이 불연속성이기 때문에 빛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자들은 선 스펙트럼 수가 어떻게 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증가한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선 하나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있죠. 그림 좋네. 그림 봐. 아, 얘는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하나 같지만 끊어져 있다 이 거예요. 끊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된다는 거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전자배치라는 걸 할 거예요. 전자배치. 자, 오비탈에 뭘 저기 채워 넣냐면 전자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여기 싸움의 원리라 그래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자, 싸움의 원리 뭐냐면은 원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다.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다. 자, 이게 싸움의 원리야.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땐 이랬어. n이 1일 땐 ESAP, n이 3일 때는 3S, 3P, 3D,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4F까지 OS 이렇게 되는데 이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를 예, 과학자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알겠죠? 이 순서대로 채워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이걸 무슨 룰이라 그러냐면 n 플러스 l 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n 플러스 l 룰. n 플러스 l 룰 이제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n 플러스 l 룰은 n 플러스 l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다. 알았지? n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낮다. n 플러스 l이 근데 같을 수도 있잖아. 같으면 n 값이 작을 때 에너지 준위는 낮다. 자, 이게 n 플러스 l 룰이야. 알겠죠? 자,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n 플러스 l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에서 n 플러스 l이 얼마지? 응?
한 1에서 n 플러스 L이 뭐 얼마냐고. 아, 1이잖아. n 1. 네. 그 다음 S 오비탈이니까 L은 0이잖아. 아, 자, ES는 자, N은 2, 네. L은 0. 아직 안 되는구나. 우리 오비탈 종류. 어디 있니? 자, 여기 봐. N1, L0, 네. N2, L0, N2, L1. 더한 거야, N 플러스 L이라는 것은. 알았지? 오비탈들의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를 더한 값이 N 플러스 L이라 뜻이에요. 알았죠? 네. 자, 다시. 1S 1이지. 2S 얼마야? 2. 2P는 얼마야? 3. 3S는? 그렇지. 둘 다 3이야. 네. 그지? 그러면 n 플러스 l이 같으면 뭐가 작을 때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N이. n이 작을 때 에너지가 낮은 거를 했니 안 했니? 했지 금방.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둘 중에는 얘가 작은. 알았어? 자, 3p 얼마예요? n 플러스 l 값. 3p 4s는 그럼 일단은 3s하고 3p 중에는 얘가 에너지가 커야죠. 네. 그러면 3p하고 4s 중에는 그렇지. 4에서 커야죠. 그러니까 바뀐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윈을 따질 때, 우리가 주양자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 수 따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3D 얼마예요? 3D, 4P, 5S까지가 5입니다, 5. 알았지? 네. 그럼 얘네들 4S하고 3D 중에는 얘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3D, 4P, 5S는 제일 작은 게 3D가 되고 제일 큰 게 5S가 되는 거야. N이 제일. N이 제일 크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룰에 의해서 에너지 주니들이 결정이 돼 있어. 됐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룰을 그닥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하죠. 결론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 이걸 까먹었다. 그럼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n 플러스 L 룰을 기억하기. 네. 자, 이게 싸움의 원리. 두 번째. 자, 뭐라고 그러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래요. 베타. 알았지? 네. 자,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오비탈 한 개는 전자가 두 개 이상 채워질 수가 없어요. 딱 두 개까지만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자, S 오비탈에 두 개죠. 전자. 여기서 한 개니까. 네. P 오비탈은 몇 개 채워져? 6개까지 채워지는 거야. P 오비탈 3개잖아. 네. 그러니까 두 개씩 6개.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네. 총 10개. 아, 자, D 오비탈 5개거든. 방향에 따라서 5개가 되고 5개에 두 개씩 채워지니까 10개가 채워져.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다음. 근데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야. 베타라는 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베타적이다. 뭘 좋아하지 않냐면 전자는 똑같은 전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전자는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에는 똑같은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네. 이해됩니까? 네. 어? 똑같은 전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전자를 표현할 때 뭐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집으로 표현하거든요. 맞어요? 집으로. 그지? 이 집에는 주소가 있어. 그 주소가 n값, l값, ml값, ms값.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해줘. 자, 그러면 n이 1이야, 0이야, 0이야. 그러면 ms는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로 숫자예요. 전자를 나타내주는 숫자. 자, 사람을 나타내주는 숫자들도 있죠. 뭐 있어요? 주민번호. 그제? 또 학교 빼고 뭐 학년, 그다음엔 학급의 번호 이게 하나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지 그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1, 0, 0 플러스 2분의 전자 하나 나타내 줘. 근데 1, 0, 0이니까 이게 1S를 내가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1S. 좋아. 그러면 1, 0, 0까지는 좋아. 근데 세상에는 이런 전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스피인 양자수 두 개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수 있죠.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한 오비탈의 전자가 업, 다운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현하게 되고 1S의 전자가 두 개 있다고 표현하게 돼. 똑같은 전혀 없는 거지. 이해돼? 네. 빨리 베타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콘트 기칙이라고 했어요. 자, 콘트 기칙은 이제 뭐냐면은 콘트 기칙은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 안정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다른 말로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바닥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항상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표현해줘.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하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EP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전자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p 오비탈은 몇 개죠? 오비탈이? 몇 개긴 3개잖아. 3개 아니냐? 그지? 자, 그럼 이 3개가 채워질 때, 자, 보자. 콘트 규칙에 의하면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안정하다는 뜻이야. 만일 채워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니, 이렇게도 채워질 수 있지, 당연히. 그지? 채워질 수 있는데, 어,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하고 이 전자 배치는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상태고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상태예요? 들뜬 상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는 가능한 전자 배치 내에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가능한 전자 배치다. 알았지? 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자 배치가 있다 하자. 이건 들뜬 상태야? 아니야?
이건 들뜬 상태가 아니라 이 불가능한 상태. 아, 그것도 같은 전제는 없다 그랬잖아. 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은 전제잖아. 세상에는 같은 전제가 없대. 그게 기본이야. 근데 같은 전제를 갖다 같은 전제를 지금 놔뒀으니 이건 불가능한 전제 배치니까 이건 들뜬 상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에너지가 높았을 때가 들뜬 상태다. 실수 많이 하겠죠? 네. 이건 바닥 상태고 이건 들뜬 상태. 그냥 가능해 안 가능해? 음. 가능하죠. 자, 뭐를 만족하는 애들이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단지 뭐를 위배되고 있어요? 훈트 규칙을 위배되고 있다. 훈트 규칙에 맞지 않게 전제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뭐냐면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전자 배치는 전부 다 무슨 상태? 바닥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음. 네 가지만 해보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제 주기율표를 정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6번, 8번, 10번, 11번, 17번이다. 라는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하는 전자배치도 에브리띵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시간 내에 전자배치를 할 시간이 없어. 자, 전자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탄소는 전자 몇 개 있대요? 전자 6개 있대요. 지금 네. 양성자가 6개니까. 자, 그럼 6개를 하나씩 채워. 1s2, 그 다음에 또 2s2, 그 다음에 2p로 가서 2p에 2개가 채워져야지. 그럼 6개 채우는 거죠? 네. 산소. 자, 1s2, 2s2, 2p에 몇 개 채워주면 돼, 그러면? 네. 아, 4개잖아. 8개니까 2개, 2개, 4개가 채워져야지. 네. 자, 네온. 1s2, 2s2, 2p 얼마니? 6. Na. 11개. 1s2, 2s2, 2p 얼마예요? 6 채워져. 몇 개 남죠? 어디로 가요? 3에서 1으로 가죠. 네. 자, 염소. 그래서 1s2, ES EPC 그다음, ES 그다음, 자, 총 몇 개를 채운 거냐면 17개를 채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전자 배치라 그럽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럼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 자, 원자과 전자, 뭐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자, 먼저 탄소 몇 개요? 두 개. 자, 최외곽 전자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지 바깥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라 하면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와야 돼. 네. 그다음에 산소는 6개. 자, 네온 몇 개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고 최외곽 전자가 8개라고 해요. 안정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최외곽 전자는 8개 맞잖아요. 네. 그지? 그런데 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건 여기 있는 8개가 아니라 그 다음 껍질에 0개야. 알았지? 그래서 네. 영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Na 몇 쪽? 한 개. 1개. 1쪽. 자, 염소 몇 쪽? 7개. 17쪽. 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홀전자수. 자, 홀전자는 전자 배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 탄소가 있어.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자, EP2래요. EP2. 그러니까 이제 피오비탈에 전자 2개가 배치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규칙대로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야죠. 그럼 지금 오비탈에 1개 있을 때로 홀전자라 그래. 네. 몇 개의 홀전자? 2개. 자, 산소 몇 개예요? 네. 2개예요. 자,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자, 네온은 홀전자 몇 개? 네? 0개 아니에요? 0개! 맞아. 0개. 이게 EP야. EP 6개 채워졌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네. 그럼 홀전자 안 보이잖아. 그렇죠. Na 몇 개야? 1개. Na는 1개. 1개. 염소는 몇 개일까요? 1개. 큐 밑에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몇 개 보여요? 1개 보이네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가지입니다.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 그럼 이 원자과 전자가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은 다음 주에 만나면 좀 할 건데 이게 어떤 전자냐면 이 물질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들이야.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네. 아시겠어요? 네. 교재 내용 확인하면서 마칠 건데요. 보세요. 했던 얘기예요. 알겠지? 네. 이제 바닥 상태라는 의미하고 들뜬 상태라는 의미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게 바닥 상태예요. 질소에서. 네. 이 2가지가 들뜬 상태인데 자, 이거는 뭐를 위배했다? 홈트기치. 자, 이거는요. 빵에 오르지. 예, 왜냐하면 여기를 채우고 가야 되는데 채우고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쌈에 얼려 위배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규칙을 위배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요점 정리하면서 네. 해보세요. 다음. 자, 원자과 전자는 맨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배치된 전자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같을 때, 비슷할 때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았지? 네. 자,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어. 뭐 다 여러분 배웠잖아.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요.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요. 단 헬륨은 2개. 알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채워지고 나머지 껍질들은 다 8개가 채워지는 게 안정하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리튬과 마그네슘을 보게 되면 리튬이야. 전자가 마지막 껍질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의 이온이 됩니다. 자, 마그네슘은 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겠죠. 음이온도 똑같습니다.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죠? 네. 산소. 산소는 이게 4개잖아. 4개니까 전자 몇 개 들어와? 전자 2개가 들어와서 뭐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면 그게 산화 이온이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염소죠. 염소는 EP5니까 얘는 여기 하나만 들어오면 돼. 전자가 1개가 들어와서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제 비활성 액체와 같은 전자 배치. 이게 이제 다음 단어에 나오는 화학 결합도 결국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것들은 뭐 대표 자료 문제까지 쫙 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오시는 거냐면 예,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93초까지. 단톡방에 제가 정답지 올렸어요. 페이지 보면서 찾아가지고 네, 네, 점수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다음 주는 제가 내신 문제가 나갈 거예요. 진도는 화학 원 진도가 나갑니다. 나 태준 어디 아파? 지금 얼른 쉬어.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정리 보내.